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0월 6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엊그제 인천을 전격 방문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측 대표단을 겨냥해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북한 사기꾼이라는 식의 표현을 쓰며 비하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3명의 북한 사기꾼들에게 농락당했다는 생각이 머리에 맴돈다고 적었습니다. 여당 1개 국회의원의 돌출 행동으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의 민감성이나 파급력이 큽니다. 사기꾼 운운하는데 왜 청와대에서는 고위, 실장이 나와서 직접 영접을 했고 또 그 뒤에 오간 대화는 어떻게 진정성이 얻어지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의 이 같은 언동에 대해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대통령 지시의 신뢰성이 획득될 겁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10월 6일 월요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90분으로 다시 복귀했다고 합니까? 다시 확대 재개편? 네, 같은 말입니다만 조금 더 여유 있고 평소 한 달가량 여러분과 제대로 적극적인 소통을 하지 못했는데 다시 그렇게 할 것이고 주제나 소재에 관계없이 기탄 없이 의견들 올려주십시오. 그때 적절히 반영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진짜 인터뷰는 YTN 해직, 오늘로 딱 만 6년째가 되죠. YTN 해직 기자 중 한 분 연결해서 그동안의 얘기, 그리고 현재 한국 언론의 현실, 이 국면에서 어떻게 언론이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뉴스의 유통과 생산, 소비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도 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하죠. 김영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치약의 대부분, 팔리고 있는 치약의 3분의 2 정도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예. 사실입니까? 파라벤이 들어가 있다. 뭐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 파라벤이 과연 발암물질인가 하는 점, 이걸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그 견해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발암물질이라고 보는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라면서 발암성 없다, 뭐 이렇게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식약처 자문위원장인 박용덕 경희대 치의학 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늘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치약 속 발암물질에 대해서 파라벤이나 트리클로산이 일종의 항균제인데, 즉 방부제다. 파라벤 같은 물질들은 아주 작은 양이라도 지속적으로 쓰게 되면은 구강 내에 잔류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 잔류량이 일정하게 누적이 되면은 인체 내에서 청소년기,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성 호르몬에 작용을 미쳐서 생리불순이라든가 이런 환경을 일으킬 수 있고, 청소년 같은 경우, 남성의 경우 성호르몬, 즉 고환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물질이다, 이렇게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야, 이게 사실이라면, 방금 이분 말씀이 사실이라면 양치는 최소한 하루 한 2-3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앞으로는 소금으로 이를 닦아야 됩니까? 그나저나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식약처 주장은 이거였잖아요. 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아주 엄격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 네. 걱정 마라. 네. 이 얘긴데. 예. 지금 아까 고 박사든가요? 네. 박용덕. 박용덕 박사. 네.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뭐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아예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건지 식약처의 해명이 분명치 않다라는 지적을 이 박용덕 교수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특히 그 파라벤, 이거는 유럽 같은 경우에 거의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는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치약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 국내 치약 제조사들에 대해서 박용덕 교수는 2009년에 그렇지 않아도 파라벤이라든가 이 방부제가 일종의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조회사에다가 권고를 한 바 있다, 쓰지 말라, 이렇게. 네. 그중에 일정한 회사는 받아들였고, 특정한 회사 같은 경우 올해 말까지 제조 공정에 기획돼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쓰고 더 이상 쓰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은 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까지 쓰고 안 쓰겠다, 이 말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제조사들도 일부 수용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점, 놀랍다 하는 것이 박용덕 교수의 말입니다. 큰 회사의 경우도 이걸 쓰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네. 대형 제조사들이 비협조적임을 폭로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는 이야기는 구강 내에 치약이 잔류하지 않도록 아주 7번 내지 8번 정도는 헹궈내야 한다라는 그런 조언이 돌고 있습니다. 이거 참 옛날에 무슨 우지라면 파동 이런 것보다 훨씬, 만약에 이게 사실이거나 또는 신빙할 만한 근거가 상당하다면 예. 그런 것보다 훨씬 큰 문제 같은데, 듣고 보니까 지금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 쓰는 치약은 별로 이 파라벤이라는 걸 잘 넣지 않는 모양이지요. 예.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게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줄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방부제를 쓴다, 이건 뭐겠습니까? 유통기한을 좀 더 늘려가지고 많이 팔아보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거 참, 치약도 두면 썩나? 예. 아예 양치질을 하나는 길은 없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건 그렇고, 예. 우리나라 널뛰기 환율, 예. 국제 경제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너무나 큰 변동성을 가져오곤 하는데, 이번에도 지금 며칠 사이에 환율이 아주 급격한 변동을 치러가지고 주식시장이 많이 충격을 받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가 2060, 70 이러더니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서 1970선마저 무너졌다면서요? 네, 2060선 넘어갔을 때 이게 이 최경환 효과다, 이렇게 설레발 떨던 네. 그런 언론도 있었는데 말이죠.
지금 1970선, 무려, 이 몇 선이 떨어진 겁니까? 한 90포인트 정도가 빠진 거죠. 100선이 빠진 건데, 네. 이건 또 무슨 효과라고 이야기할지 의문입니다. 자, 지난 주말보다도 오늘 7.77포인트 내린 1968.39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지난 6월 20일 이후 3개월 보름 만에 1960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연휴 때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미국 주가 급등의 영향으로 시작할 때는 좋았습니다. 11.73포인트 오른 채 시작을 했는데 네. 미국 경제 호조에 따른 슈퍼달러 후폭풍으로 $1 환율이 크게 오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팔자 행렬에 나서서 곧바로 하락세로 반전됐습니다. 자, 외국인도 1991억 원어치를 순매도 팔면서 주가 하락을 이끌었고 기관과 개인 모두 이렇게 순매수로 맞서서 어떻게든 방어해 보려고 했는데 네. 외국인의 이 매도 행렬 이거를 막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못 이기잖아요. 못 이기죠. 외국인이 작정하고 팔거나 사면은 예. 잘 못 이기는 것 같던데. 예. 자, 이 부분 사실 수출 기업들은 모처럼 그 원화 환율이 엔화보다 빠른 속도로 급등하고 있는 오늘 모양새를 보고 반색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1 환율은 13.5원 급등한 1074.9원으로 개장했는데 네.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등으로 7.6원 오른 106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들은 반색하고 있지만은 예. 내수 기업들은 수입 물가가 상승할 것을 우려해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13원. 지금 하루에 오늘 7.6원, 7원 60전 오른 걸로 마감됐다 이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실은 어마어마한 변화인데 네. 개장하자마자 13원 넘게 올라서 시작했다면 이건 아주 취약하다. 네. 그런 얘기일 수밖에 없고. 외국인이 큰 기침하면은 그러게요.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취약한 그러니까. 환경이다. 경제 좋아졌다고 하는데 펀더멘탈 좋다고 하면서도 실은 전혀 견고하지 않은 게 이런 게 드러나는 거죠. 뭔 놈의 펀더멘탈인지. 예. 자, 이것도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인데 올 세수가 최악일 것이다. 예.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예, 내년 세수, 그러니까 세금 수입 상황 또한 과도한 예산 책정 그리고 경제 상황 악화로 올해 못지않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서 이러다가 만성적 재정적자의 늪에 깊게 빠져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올해 들어서 지난 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 진도율 그러니까 목표 세금 수입 대비 징수 실적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이렇게 100을 목표로 해서 이제 예. 징수하기 시작했는데 그 징수 목표에 얼마나 다다랐는지 그게 이제 세수 진도율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 세수 진도율을 보니까 58.2%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2011년 이래 줄곧 하향 곡선을 긋긴 했지만은 그동안은 60% 선 이상을 유지했거든요. 근데 네. 올해는 처음으로 50%대로 주저앉은 겁니다. 세목을 보니까 부가가치세만 71% 목표 이상 실적을 올렸고 나머지는 모두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40%에 그쳤습니다. 국민 모두가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내는 부가가치세로 간신히 세수를 메우고 있는 셈인데요. 자, MB 정권 때 단행한 부자감세의 부작용이 겹친 결과여서 앞으로 세금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또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부자들이 좀 더 많이 내는 세금 이게 직접세를 적극적으로 증세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텐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동일하게 내는 부가가치세 이런 걸로 지금 간신히 세수를 메우고 있으니 예, 들어보니까 유리알 지갑이라는 월급쟁이들이나 성실한 자영업자들 그리고 국민들 대부분 개개인들은 세금을 많이 잘 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 법인세가 40%대에 그쳤다는 게 문제인 것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 계정의 액수로 봐도 법인세가 적지 않기 때문에 예. 여기서 평상시보다 적게 거쳤거나 또는 구조적으로 법인세 감세를 해준 부분 네. 이런 것 때문에 세수가 최악이다 이런 얘기군요. 괜히 세금 안 내고 어떻게 못 버티니까. 버티잖아요. 예. 예. 조금 안 내면 뭐 독촉장 날라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큰 일인가 보다 하고 벌벌 떨고 이러니까. 그렇죠. 예. 그건 그렇고 요즘 SNS나 인터넷에서 최대의 화제죠. 그 사이버 망명, 카톡 탈출. 그런데 법원이 그 검찰의 통신자료 확인 요청.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나 저 카톡이나 네이버 메일 좀 봐야겠다. 예. 라고 신청하면 거의 다 법원은 보시오 이렇게 허가를 해줬다 이 말입니까? 예, 허가율이 94.79%입니다. 95%군요. 100건을 요청하면 95건을 허락해준다 이런 얘기죠. 네. 예. 자,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2%인데요. 이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건수가 더욱 크게 늘었는데 지난 2009년 74,018건에서 2012년 64,152건으로 4년간 쭉 감소해오던 이 통신 사실 확인 자료 허가 건수가 2013년에는 69,602건으로 1년 새 5,000건 이상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이건 뭐 통화한 상대방의 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IP 주소, 발신 기지국 위치. 이건 뭐 개인의 사생활 영역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서 뭐 했는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예. 그런데 옛날에도 뒷조사 많이 했지만은 예. 이게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뭘 했는지, 또 누구와 만났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이런 것까지 그냥 싹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 지금 김 PD 리포트 들어보니까 4년 동안 이게 좀 줄어오고 있다가 갑자기 다시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들어서. 예.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그럼 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늘었을까? 뭐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속속들이 알아볼 필요가 있겠군요. 예. 그나저나 사이버 탈출이네 망명이네 하는 말들 웬 호들갑인가 하고 할 분도 계셨을 텐데 이런 얘기 들으면 고개가 끄덕끄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검찰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그거 좀 문제 있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었다고요? 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장병환 의원이요. 검찰의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발표에 대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법적 타당성이 있느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네. 잘 아시는 대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어느 한 정당에 기울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하는 곳인데 말이죠. 여기서 검찰의 최근 공안 드라이브에 대해서 이거 문제 많다라고 뭐 일종의 그 유권 해석을 내린 셈이죠. 예. 자, 입법조사처는 우려스럽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로 첫 번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고발 이전에 허위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둘째, 명예훼손죄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를 이렇게 규정한다는 점에서 고소고발 이전에 수사 개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서 오히려 피해자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미리 확산시킨다. 그렇죠. 셋째,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 대상에 정부 정책이나 정부 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점을 들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무개 검사 비난하면은 이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예. 검찰을 일컬어서 저 떡차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뭐 비난을 하려면은 개인보다는 단체를 비난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조언을 또 드립니다. 예, 입법조사처는 완전히 국회 내의 기구지만 별도의 독립성이 보장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견해는 입법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준거 틀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런 점에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뭐 입법조사처가 이명박 정권 때부터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그 사대강 관련도 좀 얘기를 했었죠. 의견을 내놔가지고 이 또 입법조사처가 종부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한때는 사람도 국회 있었습니다. 밖에 건물에 있다가 예. 지금은 들어왔는데 아마 국회 도서관 어디에 가 있을 거예요. 예. 일부러 본청이 두지 않는 글쎄요 공간 배치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독립성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알려드립니다. 국회 도서관 쪽에 있다고요? 네. 그게 좌측에 있나?
아니죠. 국회를 바라보고 오른쪽이 국회 도서관이죠. 본청을 바라보고. 본청을 바라보고. 왼편이 국회의원 회관들이. 본청에서 바라보면 또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아, 그 좌다? 예. 예. 네, 우리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에 좌파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쪽으로는 안 간다고. 그래서 그것도 본청에서 보면은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좌파일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김영민 PD의 90분 이강윤의 오늘 90분 확대 편성에 대한 세리머니 정도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친박 낙하산 인사. 예. 이거 비정상의 정상화다 적폐 없애겠다 그러면서 얘는 계속 늘어나는데 불과 반년 새 2배 정도 늘어버렸다고요? 사실 오늘 그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연결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 인터뷰로 들어보려고 했는데 통화가 안 돼요. 지금 다른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 국정조사가 실시가 돼서 아마 다들 바쁜 모양인데 일단 그 민병두 의원 지난 3월에 친박 인명사전 1편을 내놓았는데요. 예. 자,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친박 인명사전 2를 발행을 했는데 6개월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낙하산이 말이죠. 1년 6개월 동안 132개 공공기관에 213개 고위직에 205명의 친박 인사가 선임이 됐는데 공공기관 친박 인명사전 2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친박 인명사전 1에 수록된 그런 사례를 보면은 84개 공공기관 117개 직위 114명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예. 그동안 추가된 친박 인사기관장은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그리고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이런 분들입니다. 박완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있군요. 네. 알짜배기는 다 같거나 빨간 운동화 여사도 들어가 있고. 예. 간단하게 한 줄만 소개해드리면은 국회가 4대강 사업 검증을 위해서 국정감사 증인 2명을 불렀습니다. 정종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건호 전 수자원 공사 사장. 이분들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나올 모양이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내일까지 연락이 안 되면 국감의 증인이 현재 채택은 돼 있지만 뭐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법률에 따라서 일주일 전까지 본인에게 연락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바꿨다거나 이래서 지금 아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모레쯤엔 연락이 될까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이따 클로징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문기 씨가 국감 전날 출국할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게 참 상지대 이사장 말이죠. 이자들이 지금 도대체 제정신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김영민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뉴스K를 통해 1인 시위를 벌이세요. 뉴스K 방송 중 국민TV 스튜디오 시창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하실 의향이 있는 조합원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TV 대표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성함, 연락처,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세요. 지방에 거주해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리 1인 시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행간 좀 보고 다음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캡처를 해주셨는데 오케이 메리님. 뉴스와이 화면이군요. 낙하산 인사 많이 늘어났다는 것.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에, 그러니까 정권 출범 직전이죠. 2013년 2월 그 무렵이니까 불과 1년 한 6, 7개월 전인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당시 박근혜 당선자의 발언 장면을 캡처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보다 수치적으로 더 늘었죠. 방금 김 PD의 뉴스 브리핑도 들으셨습니다마는 6개월 상간으로만 따져도 2배였고 정권 출범 후 1년 6개월이 되는 지점에서의 낙하산 인사들 수를 견주어 봤더니 28.7%인가 더 많다 이런
통계를 제가 약 1개월 전쯤에 중앙일보인지 조선일보인지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이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숫자는 맞고요. 어느 신문이었는지는 좀 그렇네요. 락 에이지스께서는 앞으로는 이메일도 지메일을 써야겠다. 네, 네이버 그동안 국내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독식 구조의 라인 이런 메신저 가지고 일본에서 좀 진출해서 뭘 좀 하는 것 같았니? 정작 자기 나라인 본국에서는 무슨 유저들이 사용자들이 외면하는 게 아니고 검열이란 말 때문에 그만 본국에서 박대받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90분으로) 늘어나게 됐다는 것 반가움, 환영 표시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의견을 많이 좀 항상 그렇게 해오고 계시는 건 잘 압니다만 전화 연결하는 것도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걸 많이 청해 주시면 당연히 매일매일 편성될 수 있는 거고요. 말씀을 깔끔하게 잘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개인 전화번호를 밝히시기 힘들면 여기에 이메일 저희 주소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그것을 고정적인 코너로 할 생각은 없지만 여러분께서 직접 육성의 힘이라는 게 있긴 있으니까요. 그 점은 조금 염두에 두어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게시판은 보겠고요. 행간 들어가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 여야가 지난 9월 30일 전격적으로 20여 분 만에 합의를 했지요. 유가족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상황 그리고 연휴, 북한 고위층의 전격적인 방문 이런 것들에 버무려지면서 아주 빠르게 지금 약화돼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력을 잃어가고 있던 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국민대책위 또 유가족들 모임에서 새로운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일부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잠시 수면 아래로 또는 약간 힘을 잃어가는 뉴스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현안은 사실이지요. 변동 여지는 많고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세월호가 차지하고 있던 뉴스나 담론의 공간의 그 공간 줄어드는 과정을 급속히 메울 기세가 컸던 것이 개헌론입니다. 그런데 그 개헌론에 대해서 대통령이 안 된다 지금은 이렇게 대못을 쾅쾅 박았습니다. 우선 그 관련 뉴스를 듣고 제 견해를 말씀 올릴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정치권에서 불붙은 개헌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의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장기간 표류한 국회가 정상화돼서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에 우선할 수 없다며 경제 회생에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 안전과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 대혁신 과제도 한시가 급하다고 강조했다. 네, 항상 강조해온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반대하는 이유는 항상 있어 옵니다. 이것은 상수예요, 상수. 특정 국제경제 형태나 국내 경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때그때 나타나는 변수가 아니라
나라가 잘 굴러갈 때건 그렇지 못할 때건 뭐 인생사에도 커브가 있듯이 당연히 국가 경영에도 커브가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인은 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은 상시적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모든 국정 운영의 계획이거나 현안을 점검할 때 늘 상수로서 염두에 두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무엇을 하거나 이것 때문에 무엇을 못한다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개헌 필요성은 그동안 정치적 모멘텀이나 상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첫 번째 이유는 조금씩 바뀌어져 가면서 계속 제기되어 왔지만 저보고 지금 추려보라고 하면 우선 첫째, 정치의 효율성, 선거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1, 2년 단위로 계속해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지요. 어쩌다가 지금 지난 730 재보선 이후로 다음번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까지 20개월 동안 선거가 없을 따름입니다. 이것은 현행과 같은 4년제 국회의원과 5년 단임제 대통령제 선거를 치르게 되면 1 내지 2년 텀으로 큰 선거가 교대 반복적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고요. 그중에 어쩌다가 20개월 선거 공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인 것은 뭐 굳이 더 부연 상수를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두 번째, 지역구도 해체의 문제입니다.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김대중 시절, 그 이후로 한국 현대사는 지역 패권주의의 철옹성을 유지하려는 쪽과 그것을 깨보려는 쪽의 대결 구도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악질적, 고질적으로 자리 잡은 병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멀리 거슬러 갈 필요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1년이었나요? 대통령직 출마 연설하는 그 동영상이 있는데 우연히 그걸 어제 다시 들어보게 됐습니다만 새롭더군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강조한 걸 들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지역 패권주의에 따라서 영남당, 호남당, 전라도는 어느 당, 경상도 지역은 어느 당 이렇게 석권해버리는 구조가 몇십 년째 계속되다 보니까 소속 지역 국회의원은 자기를 뽑아준 동네에 가서 계속 그 동네의 정서를 자극하고 강화시키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또 뽑히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뽑힌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선수를 쌓아가서 재선, 3선, 4선이 되다 보면 소지역주의부터 그것은 강화, 온존되는 것이죠. 그게 어떤 넓은 지역의 어떤 특정한 정치의식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주 지겹게 봐왔던 거 아닙니까? 개표 선거 때마다 방송사들이 이제 주로는 당의 컬러를 사용합니다만 LED 화면이니까 더욱더 선명하더군요. 영남 쪽은 이를테면 빨간색, 호남 충청도 일부는 파란색, 수도권은 비스무리하게 혼재되어 있는 이것을 깨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 저는 그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지역구도를 깨자는 말은 구두선처럼 다들 해왔지만 한 번도 도전해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도전이 과연 진정성 있는 도전이었는가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때에는 일단 어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가고 내 다음 사람부터 고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실은 이겁니다. 말은 겉에 그럴싸하게 점잖게 했지만 지역구도 청산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 강화해야 한다. 표의 등가성 확보해야 한다. 권력은 분산되어야 한다. 다 뭐였냐면 그래 나까지는 그냥 하고 내 다음부터. 내 다음은 누가 될지 모르니까. 어쨌거나 그 사람부터 잘하면 되지 않겠어? 지금은 경제가 급하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국론 분열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 여지껏 그래왔어요, 개헌론. 이 개헌론은, 이 현행 헌법은 아시다시피 27년 전입니까? 87년 6월 항쟁, 민중항쟁 승리의 소산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이도 사람이 한 30살이 되면 완전한 성인이 되고 일가를 이루고 한 세대가 갔다 이렇게 말하죠. 사회학이나 정치학에서는 generation to generation,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학문 용어가 그러하기 때문에 세대에서 세대로 교체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몸집은 엄청 컸지만 예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 입고 있던 그 옷을 아직 그대로 꿰고 있습니다. 옷은 뜯어지고 실밥 솔기는 나가고 어깨는 깝깝하고 답답합니다. 옷 벗어야지요. 그런데 조금만 참고 다음 너 대학교나 어디 취업하면 새로 옷 하나 사줄게. 지금은 좀 있어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역구도 해체시키는 방법은 선거구도를 바꾸는 겁니다. 선거제를 바꾸는 거고요. 그런 거 정치개혁 관련 특별법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헌법 정신에 보장함으로써 이를테면 비례대표제 도입한다거나 정당 명부제도 도입할 수 있겠죠. 당연히 고려해야겠죠. 그것을 헌법 정신으로 격상해서 대접하자는 겁니다. 헌법 정신에 담는다는 것은 우리가 시대 정신으로 수용한다, 대접한다, 예우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유건 두 번째 항목에 놓이건 정치 효율성과 지역구도 해체 차원에서 개헌 논의는 지금 해야 한다. 왜? 20개월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 이것을 논의하기에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국면 분열되지 않습니다. 세월호라는 대참사를 겪어오는 지난 6개월 동안 어땠습니까? 천인공노할 우리의 적폐와의 싸움을 진영 간 대결로 치환시켜버려서 국론 분열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얻은 것이 뭐죠? 저는 세월호 대신에 이제는 개헌론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세월호의 진상은 밝히는데 최소한 1, 2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제대로 되려면 또 배 인양해서 뭔가 확인해야 할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 배 인양이 언제 되리라고는 아직 누구도 예단치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오로지 그거 하나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거죠. 생산적인 담론을 위해서라도 개헌론은 지금 쫓기지 말고 차차 꼬박꼬박 꼼꼼히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개헌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제왕적 대통령 권한 집중제의 폐해를 우리는 지금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정부 때에는 오로지 상인 감각 또는 천박한 자본주의 정신에 찌든 그리고 잘못된 의식을 자기가 하면 된다는 누구도 동의해주지 않은 어떤 불도우저 출신의 기업가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돈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그 후과 잘못된 후과 4대강 이런 데서 뚜렷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앙이지요. 그때 돈을 함부로 썼다는 것 그래서 국고가 아깝게 비었다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4대강 때문에 30조 원이 나라 빚이 생겼고 그 이자만 해서 하루에 100몇 억씩인가를 우리가 앞으로 부담해야 되고 하는 거 말이죠. 이 정부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굳이 입으로 열거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지요. 고집세고 아버지의 후광 또는 그 시대에 대한 어떤 향수에 강력히 젖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현 대통령 그리고 그 밑에서 절대적 권위에 복종하기만 하는 청와대 스태프들 1년 반 동안 이 나라에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는 인사는 모두 다 망사였지만 계속해서 낙하산 인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국가적 대참사를 맞았는데도 아직 우리는 진상규명은커녕 진상규명을 담당할 위원회조차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울었고 진상규명을 약속했고 본인 책임이라고까지 5월 19일 날 정확히는 6.4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텔레비전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뒤로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유가족들 한번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제왕적 대통령 권한 집중제라고 봅니다. 이런 제왕적 대통령 권한 집중제의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구조적으로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가 있다는 것. 둘째, 그 특정 대통령의 퍼스널리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 구조적인 거건 개인적인 문제건 이 두 가지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이건 그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민주주의는 질식합니다. 그러니까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 자녀 임기부터 정하자는 것, 적용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데 왜 지금 대통령이 그것까지 논의하라 마라, 국론이 분열되느니 안 되느니 대못을 쾅쾅 박습니까? 말할 자유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치권은 그동안 많이 실망했고 충분히 실망했지만 개헌론에 있어서만큼은 대통령의 눈치를 그닥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해관계가 다르니까요. 대통령은 3년 반 후면 물러나게 돼 있지만 지금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 3년 반 이후에도 정치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얘기해야지요. 당신들의 존재 이유를 밝히십시오. 밥값 하십시오. 행간이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인천 북한에서 그 뭐 높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그래서 상당히 좀 한가하지 않은 주말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 얘기는 근데 20시간 만에 끝나고 뭐 청와대를 안 가고 그러는 통에 앞으로 좀 이제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고요. 야당 얘기 먼저 해보죠, 뭐. 예. 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이 당초 예상과 달리 처음에는 우리 지난주에 양 기자가 우리 얘기할 때 아마 추대 국면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게 좀 좋은 모양새다 이랬는데 4파전으로 아주 치열하게 펼쳐질 것 같다 이렇게 본다면서요들? 일단 후보 등록을 4사람이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4파전은 이미 이제 확정이 된 상태인데요. 예. 지난주부터 계속 세월호파 협상 때도 그랬고, 뭐, 자꾸, 전망을 하고 예상을 하는 게 틀려서, 좀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예.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사흘 남았죠. 9일날 새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으니까요. 예. 박영선 원내대표의 자녀 임기를 채우는, 그러니까 한 5, 6개월 정도 하게 되겠죠. 7개월 정도? 예. 이 정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4선의 이종걸 의원, 그리고 3선의 우윤근, 주승용 의원, 그리고 재선의 이목희 의원, 이렇게 4명이 지금 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초에는 사실 당 안팎의 어려운 상황,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좀 당력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모양새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일단 기본적으로 구도 자체가 당에서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뭐 별로 반기지 않는 그런 분석이겠지만 어쨌든 친노와 비노 이렇게 크게 갈리는 분위기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서도 좀 다소 개혁적이고 좀 진보적인 그런 성향과 아니면 좀 중도에 가까운 성향, 이렇게 또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4선의 이종걸 의원과 이 3선의 주승용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친노와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성향의 의원들이죠. 예. 지금 당내 이 중립파 혹은 민주당의 집권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을 바라는 뭐 의원 모임에서 뭐 민진모 이런 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주승용, 이종걸 두 의원은 여기 민진모 소속이고요. 굳이 따지면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대여 강성 노선을 여태까지 견지를 해온 사람이고, 네네. 주승용 의원은 좀 김한길 전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운 걸로 17대 국회 때부터 예. 그렇게 포지셔닝을 해왔는데 좀 다소 좀 중립적이고 좀 온건 보수 쪽에 가까운 그런 성향이죠. 그다음에 3선의 우윤근 의원과 또 재선의 이목희 의원, 두 사람 다, 특히 이제 재선의 이목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재선 의원이 원내대표, 원내총무를 한 경우가 사실 거의 전례가 없죠. 없죠. 옛날에 네, 그 예. 임명할 때는 몇몇 김동영 뭐 이런 사람이 재선이긴 했지만 YS가 예, 예. 워낙 신임해서 한 적이 있는데 선출제로 바뀌고 나서는 저는 없는 걸로 기억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재선의 이목희 의원,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아시는 분은 꽤 많이 계실 텐데, 네. 이 이목희 의원은 뭐 워낙 노동운동판에서 잔뼈가 굵은 의원이고, 예.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또 안팎의 평가 자체가 대선 의원이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좀 무게감 있는 재선 의원이어서 예. 뭐 3, 4선 정도로 급이다. 대부분 이렇게 동료 의원들이 그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의원이긴 한데요. 아, 그 급이다 이거죠. 네네. 우윤근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친노 색채가 좀 있으면서도 사실 좀 온건 성향이고요. 반면에 이 재선의 이목희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강성 이미지가 두드러진 네. 그런 의원이죠. 네. 어쨌든 제가 방금 굳이 이 설명을 드린 거는 크게 보면 이 친노, 비노, 특히나 이제 우윤근 의원의 합의 추대론 얘기가 나오면서 예. 그 언론의 일반적인 대체적인 분석이 이 비노 진영에서 또 친노가 다 해먹느냐 뭐 이런 불만들이 섞여서 있으면서 이게 이제 아마 경선으로 가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으로 이제 이렇게 분석들이 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단순히 친노 비노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 당내 앞으로 대여 노선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 조금 더 온건하게 협상과 대화와 타협 이쪽에 무게를 두는 쪽과 이 야성을 회복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가자 이런 양쪽으로 좀 갈리는 그런 모양새여서 이게 이제 뭐 한 2, 3일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뭐 후보 단일화 상황이 좀 전개가 되긴 하겠지만 예. 실제로 현재로서는 이 4명의 후보가 일단 1차전은 다 치르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방향이 잡혀가는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네 사람 면면을 들어보니까 1차 예비고사도 치기 전에 에이 내가 앉을 테니 당신이 해보시오 이렇게 말할 사람 거의 없어 보이네요. 그렇겠죠. 예. 더군다나 지금 사흘 남았는데 그러게. 4명이 모두 후보 등록했으니까요. 예. 이목희 의원이 약간 이래죠. 아마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이 의원이. 그랬었죠. 예. 그렇고 어쨌거나 이게 또 그 구태의 재연으로 가서는 정말 미래가 없다는 건 아마 다 잘 알고들 있겠죠. 4명의 출마자들이. 그렇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그 당 안팎에서 나오는 우려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친노, 비노 이런 갈림하고 예. 그다음에 대여 좀 야성 회복 혹은 온건 타협 이 두 가지하고 지금 아주 그러니까 아주 모양새가 지금 다 엉켜 있는데 예. 이게 결국은 이 4명의 이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게 결국은 친노 비노 싸움으로 예. 이렇게 외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 안팎에서는 이거 또 개파 경쟁, 개파 싸움으로 그렇게 비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시죠? 오늘부터 90분으로 늘어나서 우리 양 기자와의 산책 시간도 조금 더 확보가 됐습니다. 물론 기사 마감하는 그 시간은 우리가 확보해 드릴 테니까 염려치 마시고 네네. 청취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도 이거 실은 참 오래전부터 궁금했는데 그냥 뭐 양 기자 개인의 성격 얘기에다가 뭘 조금 뭐 주변 얘기 버무려서 해주셔도 좋고요. 아주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 살자님이 막 양 기자 얘기 듣다가 올리신 글인데 친노, 비노를 구분하는 잣대가 뭔지 궁금하다. 실제로 지난 날들 이렇게 돌이켜보면 친노 하는데 그 실체가 있기라도 한 건지 나는 좀 의심이 간다. 그리고 왜 친노 이퀄 강경파 이렇게 연관시키는지 좀 이해가 안 간다. 얘기 좀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리셨어요. 제가 방금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굳이 이 4명의 원내대표 후보 경선 출마자들만 놓고 좀 판단을 해보면요. 예. 우윤근 의원과 이목희 의원은 일단 친노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우윤근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온건 타협 노선에 가깝고 그리고 이목희 의원은 좀 야성 회복 이쪽에 무게가 실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언론이 짜는 프레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야 대치 국면에서 사실은 좀 많은 여야 관계에서 이 외화되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이 친노 성향이라고 분류되는 의원들이 좀 강성 목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친노는 강경파고 이 비노 쪽은 온건 리버럴리즘 공급하고 뭐 이렇게 지금
인식이 일반적으로 박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비노 진영의 대표 주자로 지금 나선 주승용 또 이종걸 이 두 의원만 놓고 봐도요.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보적인 색채가 두드러진 의원 아닙니까? 예, 사안마다 아주 센 발언들 많이 하죠. 예. 그렇죠. 거기다 이제 물론 내부를 향해서 비판의 수위를 너무 높여서 좀 논란이 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예. 어쨌든 지금 청취자분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네. 사실 좀 외화되는 그러니까 언론이 프레임을 짜는 데 있어서 네. 좀 외화되는 좀 의도된 프레임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도대체 친노의 실체가 있냐 이렇게 그게 물어보는 핵심이야, 거는 그게. 예. 근데 그 질문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친노의 실체가 있고 없고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치하는 데 있어서는. 아하.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예. 모두가 다 친노일 수도 있고 모두가 다 친노가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사실 우리 정치가 지금 이 사람과 조직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바뀌는 그런 흐름이지 이게 노선과 혹은 정체성과 이런 것들로 지금 정파 조직으로 굴러가는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17대 국회 같은 경우는 사실 열린우리당의 이른바 탄돌이라고 이 비난을 받았었던 수많은 의원들이 사실은 친노 성향의 의원들로 대부분 분류가 됐었거든요. 맞죠. 사실이 그렇죠. 네. 예. 그랬다가 이제 다음 대선을 보면서 정동영, 김근태 이 두 사람이 이제 큰 축을 형성하게 되니까 DY계 또 GT계 이렇게 분류가 됐었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야권 전체가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의원의 선대위에서 어느 정도의 얼만큼의 역할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 친노 비노의 구분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사실 만들어진 거고 그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정파의 큰 흐름으로 정파의 흐름으로 형성돼 있는 정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쉽게 어디까지가 친노다 아니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이 친소 관계나 혹은 뭐랄까요 그 암묵적으로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들로 대체적인 구분을 지으면서 큰 하나의 흐름을 친노라고 명명을 한 것이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아침 햇살을 받았을 때와 석양을 받았을 때는 사물에 비친 해의 각도나 햇살의 컬러가 다르니까 조금씩 달리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또 이른바 조중동 프레임에 의해서 친노 비노 딱지 붙이기 그다음에 디바이드 앤드 룰 갈라쳐서 이렇게 뭐 자꾸 이간질 시키려는 듯한 그런 거가 지금 다분히 깔려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동의 안 하세요? 저는 그 얘기에 동의합니다. 대답을 안 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아닙니다. 양 기자가 내한테 동의를 안 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줄 알고 간이 콩알만해졌네. 참. 자, 잘 들었고요. 몇 분이 친노 비노 얘기 많이 써주셨는데 답변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어차피 정치는 2천만 명이 다 전문가입니다. 자기 생각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오손도손 상대 말도 귀 기울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동의하지 않을 건 동의하지 않고 그 부분은 자기가 논리를 쌓아가면 되는 거겠죠. 그거 관련해서 좀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그 당 내에서 그러니까 야권 특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이 친노 본인이 친노라고 굉장히 많이 주장하고 또 속이 높여서 뒤에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조경태 의원인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은 내가 진짜 원조 친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조경태 의원을 친노로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그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친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이 노무현 정부 혹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이 친소관계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으면서 그쪽에서 이제 일을 했던 몇몇 의원들이 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노선, 정체성, 정신의 계승, 정신을 계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신의 계승이라는 게 어떻게 외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사실은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친노 비노의 가장 큰 구분은 어떻게 보면 이 프레임의 문제이지 예. 결국은 이게 어쨌든 그거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실패가 친노다 이렇게 지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두 번째 얘기 잠깐 저도 조금 전에 우리 양 기자 연결하기 전에 뉴스 이강윤의 뉴스 행간이라고 짚어보는 거 있는데 개헌론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거 이제 얘기 그만합시다. 꽝꽝 대못 박은 거 그걸 말씀드렸는데 오늘 양 기자도 이거를 발제하고 싶으시다니까 당연히 들어봐야죠. 여권 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얘기 그만합시다. 이 말에 대해서 반발이 상당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재호 의원 개헌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는 이재호 의원이 공식적으로 예. 본인의 입장을 천명을 한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비노 비박 진영에서 비주류 쪽에서는 사실은 이 개헌 문제가 단순히 예. 이 헌법을 고치자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자는 것뿐만 아니고 예. 사실 이게 조금 더 한 발 들어가면 지금의 정치가 이 불신을 받고 또 여야가 정쟁으로 날샌다 이런 비난을 받는 예.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권력 시스템 제도의 문제가 그렇죠. 결국은 많은 국민들의 민심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발생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동안 이제 87년 체제 이후에 이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온전히 담아내는 그런 헌법이어야 한다는 당위도 물론 있고 네. 거기에다가 이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한 이 민심이 제대로 투영되는 이 정치 시스템, 정치 구조를 만들자 이제 이런 것들이 한 축에 깔려 있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장 드러나는 거는 이 권력구조 개편 문제 이것이 사실은 뭐 가장 민감한 문제일 수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느 쪽에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 공론화할 거냐의 문제는 이건 대통령이 관여하는 문제는 아닐 것 그렇죠. 같아요. 왜 자기가 논의를 하건 말건 그걸 하지 말라 그럽니까? 그리고 사실은 뭐 제가 이제 17대, 16대 말부터 국회를 출입하면서 쭉 느꼈던 건데요. 이게 개헌 문제가 항상 논의가 될 때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언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때 되면 항상 또 그 얘기했던 사람들이 딴 얘기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 정치권에서 이 민심, 민의를 얼만큼 대변해서 언제 적절하게 이것을 시작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예. 이것을 누가 뭐 어떤 타임테이블을 제시를 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동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헌 문제가 개헌 논의가 될 상황은 아니라는 게 예. 뭐 저의 짧은 소견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 국회의원 300명 중에 여야 의원들을 합쳐서 개헌 모임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이 150명이 넘고요. 예. 이들 의원들의 상당수가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가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적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이거는 국회에서 그 논의를 하는 거를 이 행정부 쪽에서는 지켜보는 게 맞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현 임기 이후의 권력 구조와 대통령의 임기, 그다음에 헌법 정신 이런 것들을 미리 논의하자는 건데 왜 대통령이 얘기해라 마라 한답니까? 그리고 사실은 뭐 이제 항상 매번 나오는 논리가 이제 경제 뭐 국론 분열 예, 개헌 논의가 되면 이 모든 현안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지금은 경제 살리는데 주력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논리인데요. 예. 경제 살리기 하는 거는 상수죠, 당연히 국회 차원에서는 관련 입법들을 정비하는 걸로 그리고 행정부는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행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것 그것과 이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것과는 사실 뭐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어서 모든 현안을 빨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뭐랄까요? 핑계 아닙니까? 수사일 뿐이죠.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청취자들이 앞에부터 쭉 들으셨던 분은 양 기자하고 제가 무슨 이렇게 짜고서 개헌 얘기하는 걸로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예. 내일 다시 연결하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앞서 금남교회는 지난 2000년 해당 선교단체에서 현금 5억 원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의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송을 당했고 미국 법원으로부터 15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선교단체가 미국 판결을 토대로 서울 북부지법에 소송을 내자 김 목사는 교회 사무국장 박모 씨와 공모해 문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홍도 목사에게 종교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했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김홍도 목사 구속되는데 그의 나이 76. 한편 구속 경험은 또 있었으니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지난 98년 MBC 시사매거진 2580은 김홍도 목사의 교회돈 유용 의혹을 고발했습니다. 5년이 지난 오늘 김 목사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더 얘기하지 말아요. 판사 앞에 가서.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밝힌 김 목사의 횡령액은 30억 원이 넘습니다. 우선 지난 96년 기독교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 비용으로 교회 공금 2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목사가 98년 MBC 보도를 막기 위해 로비 자금으로 5억 5천만 원을 사용했고 보도 뒤에는 MBC 비방 광고 비용으로 3억여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목사는 또 아들 명의로 8억여 원의 땅을 매입하고 부인 명의로 교회 돈 3억 원을 들여 별장을 지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3부는 32억 원의 교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횡령 행위와 재산 문제, 여자 문제 등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교회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임무 위배라고 밝혔습니다. 구속 20여일 전 김홍도 목사가 했던 설교를 들어보자면 어쩌다가 죄 짓고 회개하고 재산 받는 걸 말고 이런 것을 계속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가책을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은 그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겠죠. 탐심을 물리치라. 네. 돈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고 좀 덜 가졌다고 해서 덜 행복하냐? 그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오래 살고 돈이 적다고 해서 짧게 사느냐? 사람의 생명이 돈 많고 적은 데에 달려있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에 손으로 새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물질적인 것을 우상처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말이에요. 탐심이 우상 숭배와 같다고. 왜? 돈이 그 사람의 우상이기 때문에. 이건 명심해야 되겠어요. 어떤 물질적인 대상을 신처럼 의지하고 믿고 탐내는 거 그건 다 지옥 갈 죄라고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많은 창과 칼에 옆에도 뒤에도 아래도 다 까딱 잘못하면 거기다 찔려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륜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셨는데 요새 남의 아내가 아무리 예쁘고 매력 있어 보여도 거기에 탐심을 품어야 돼. 그러나 김홍도 목사 자신도 법정에서 불륜을 인정한 바 있었는데 인정하지 않고 잡아댔을 당시 뉴스 보도.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가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감정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송승찬 부장판사는 김홍도 목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배 여인은 자신의 항소심에서 김 목사와의 불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김 목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김 목사의 신체 감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김홍도 목사 이날 설교에서 불륜을 저질렀던 다윗왕의 예를 들면서 불륜 상대 여성을 맹비난하고 나섰는데 여자가 발정나는 바람에 생긴 불륜이라는 이야기. 난 그거 밧세바를 생각하면요. 어떤 여자라고. 왜? 한 번 동침했는데 곧 얼마 후에 내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는 그때가 바로 발정기였는데 한 번 동침했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건 그 우리 안에 밧세바가 정욕의 불이 펄펄 타올랐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김홍도라는 분
목사가 정말 맞습니까? 마지막 끝부분을 좀 들어봤는데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요. 아마 그 집 삼형제가 다 목사라고 그러던데 셋 다 이렇답니까? 진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6년 전인 2008년 10월 6일 혹시 이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이날은 대한민국 언론 시계가 언론 통폐합 시대로 다시 돌아갔음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YTN의 6명 기자가 해직됐던 날입니다. 그 이후 MBC, 국민일보, 부산일보 등 주요 언론사에서는 거침없이 비판적 언론인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YTN 6명의 해고 노동자 권석재, 노종면, 우장균, 정유신, 현덕수 기자와 함께 해고당해서 지금껏 외롭게 분연히 투쟁하고 있는 조승호 YTN 해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 기자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하고 조 기자는 어디 뭐 같은 출입처나 뭐 부서나 이런 게 같아서 현장에서 마주친 적은 없는데 예. 제가 뭐 YTN 방송하러 가서 무슨 그 사내 게시판 벽보 이런 거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 얼굴도 한두 번 봤고요. 아, 예. 예, 전혀 남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강윤이라고 합니다. 예. 예, 6년 됐습니다. 그때 해고 사유가 뭐였죠?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첫 해였죠. 네. 이명박 대선 캠프에서 특보를 지냈던 구본홍 씨가 YTN 사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런 사람이 사장이 돼서는 YTN이 공정방송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예. 그래서, 그 사장 선임에 반대하고 임명된 다음에는 출근을 저지를 했습니다. 예. 거기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본홍 씨 사장 선임 이후에 공정방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기구로 공정방송 점검단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노조에서요. 네. 그 점검단 단장을 제가 맡았다는 이유로 해고 사유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 조 기자가 기자 몇 년 차였습니까? 2008년이니까요. 네. 제가 한 17년 차 정도였습니다. 아, 그럼 실례지만 그 기자 최초로 입사한 게 언제 기자가 되신 거예요? 저는 1992년도에 연합통신에 입사를 하면서 기자를 시작했습니다. 92년이요? 예, 상당히. 목소리가 아주 카랑카랑 젊으셔서 저는 아주 연부역강한 한참 후배겠다 이랬더니 미안합니다. 아주. 예. 목소리만 그렇고 얼굴은 사갔습니다. 지난 6년간 힘들고 신산스러웠을 시간인데, 선후배가 짱짱하고 돈독하기로 YTN이 꽤 유명하다는 얘기는 저도 현업에 있을 때도 들었고, 그게 평론하면서 YTN에서 방송을 하면서도 느끼곤 했었는데 요즘은 영 좀 그렇지 않고 조금 그냥 좀 처져 있는 것 같고 서로가 서로를 좀 불편하게들 쳐다보고 있다.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드나들면서 받았어요. 조 기자는 또 지금 입장이 조금 지금 현재 YTN에서 일하고 있는 후배들과는 좀 다르게 됐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실 테니까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 부분에서는 저도 뭐 선후배의 부분에서는 제가 후배의 입장에서 선배들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선배들은 사실 제가 퇴직되기 전까지 되게 존경했던 선배들입니다. 예. 그 선배들이 저희들한테 기자 정신도 가르쳐 줬고요. 네네. 뭐 흔히 하는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자는 바른 말 해야 된다. 뭐 이런 정신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줬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선배들이 낙하산 사장 반대에 저희들보다 더 앞장을 설 거라고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구사장이 그런데, 임명됐을 때. 예. 네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선배들은 중간지대에 서 있다가 결국 사측으로 돌아서 버렸죠. 그런데 그 선배들한테 저희들이 항의도 많이 하고, 뭐 하소연도 하고 했을 때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한 선배가 자기가 반대를 해서 이 낙하산 사장을 막을 수만 있다면 자기도 머리띠 두르고 반대를 할 거다. 그런데 청와대 입장을 얘기를 들어보면 청와대는 절대로 사장을 안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청와대는 안 바꾸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만 다친다. 아.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장을 인정하는 그 현실적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그 선배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 치지 말고 이건 청와대 뜻이 너무 완강하니까 이번 구본홍 사장은 받아들이고 뭐 조금 YTN의 정신을 잘 해보든지 어쨌거나 좀 선배들이 마지막 결정적인 국면에서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서 좀 실망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제가 그때 받은 느낌은 네. 우리한테는 어느 게 옳으냐 이게 더 중요한데 저 선배들한테는 그게 아니라 누가 이길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구나 그런 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네, 현재 사장이 어느 분이시죠? 예, 현재는 배석규 씨가 사장으로 있습니다. 지금 6명이 잘렸는데 그 중에 3명은 뭐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 뭐 원심을 다시 검토해라 어쩌라 가지고 3명이 약간 법적인 판단에서 좀 다른 상황에 처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2심에서 3명은 해고가 정당했다. 3명은 해고가 부당하다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해고가 부당했다 이 3사람은 YTN에서 받아들여서 복직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 해고가 정당했다고 한 3명은 저희들이 상고를 했고요. 네. 해고가 부당했다고 한 3사람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명이 다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해고 부당자라고 분류된 3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들도 해고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하고 올렸다 이 말이죠? 예, 그런 셈이죠. 그럼 지금 해고 무효 재판은 대법원에 아직 계류 중인데 언제쯤 결론이 나온답니까? 이게 지금 3년 반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요. 대법원에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 가면은 부지 하세월이에요. 예. 아마 제가 알기로 선거사범은 6개월 안에 하라 그런 내규가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뭐 최악의 경우 10년, 20년이 걸리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해고 이 문제는 한 사람의 경제활동이자 사회적 활동, 사회적 생명과도 관련 있고 엄밀히 말해서 해고라는 것은 뭐 사회적 살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청원도 하고 신속심리 같은 걸 요청도 하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예, 기자협회에서 그런 한국 기자들 탄원서도 제출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법원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그런 움직임을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리 조 기자 개인의 의구심인 거죠, 일단은. 예. 근데 뭐 원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증거로 잡기가 힘드니까. 예. 상황을 보고 있는지 관심도 없는지 아니면 뭐 이것을 어떻게 결정 내리면 중요한 힘센 데들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눈치를 보고 있는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지요. 대법원이 표면적으로는 지금 또 고민하고 있다. 이게 대법원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게 입장이 맞습니까? 고민하고 있다가 그게 답이 됩니까? 저는 팩트는 팩트대로 대법원에서 그렇게 밝힌 것만 지금 말씀을 그렇게 말했다 이거죠? 예. 그럼 나랏돈 받고 나란 일 하는데 고민이라도 해야지. 그럼 고민도 안 한다는, 고민하고 있다는 게 무슨 뭐 내세울 말입니까? 우리 조 기자한테 되게 화나는 거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예. 저도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하도 황당해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예. 그 구본홍 사장 후임으로 온 배석규 현 사장. 예. 보도국장 복수 추천제 없앤 것은 뭐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도 났고 대부분 알 분들은 아시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이번 정부 들어서 YTN이 청와대에다가 아주 걸출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시켰지요. 예. 그 뭐 홍상표, 윤두현 이런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한때 같이 맞습니다. 일했던 그 구성원이었던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홍상표 씨는 이명박 정부 때 홍보수석이 됐고요. 예. 윤두현 씨는 이제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홍보수석이 됐죠. 예.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보도국장으로 있을 때 네. YTN 보도가 정권 편향적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이 다 이런 YTN 보도를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만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
차원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발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랍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 기자, 한때는 뭐, 저하고 또 비슷한 연배, 약간 후배가 저에게 되네요. 제가 조금 입사가 빨랐던 것 같은데, 개인적인 얘기 하나. 너무 프라이빗하다고 느끼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만. 6년 동안 사회적으로 지금 활동을 못하고 계시고, 급여는 아마 노조에서 일부가 좀 지원이 되진 않아 싶은데 사는 건 어떠신지, 그리고 지금 40대 중후반의 6년이라는 것은 가정적으로나 조 기자 개인에게나 대단히 황금 같은 시간인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잠깐 뭐 너무 사적인 건 빼고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뭐 저는 결혼을 잘했다는 소리를 해직 이후에 많이 들었습니다. 맞벌이거든요. 그래서 생계 부분은 저희 집사람을 잘 만난 덕분에 곤란할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이 직업이라는 게 생계 수단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동시에 어느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아를 형성하는, 실현하는 그런 역할인데, 그런 기능을 뭐 흔히 말하는 인생의 황금기. 제가 한국 나이로 40살에 해직이 돼서 지금 46이 됐거든요. 그렇게 그 40대 초반에 그 황금기를 이렇게 그냥 제대로 못하고 넘어간 거에 대해서 제 인생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후회는 안 하고요. 다시 6년 전으로 가도 저는 똑같이 행동을 할 건데 그냥 기자로서 제 삶은 후회가 없지만 그래도 한 가장으로서, 한 인간으로서는 좀, 내가 너무 6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보내도 되냐 하는 그런 회한이 많이 있습니다. 생업의 유지, 생계의 유지라는 것도 있고, 자아 실현이나 사람 구실하는 것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고를 아주 중하게 노동법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혹시 쉬고 계시는, 지금 해직된 상태로 쉬고 계시는 동안 언론 유관 관련 일을 해오시거나 그런 건 있습니까? 2010년도에 전국 언론 노조에서 민주언론 실천위원장으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정책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지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뭐 제가 어디에 있든 간에 제 복직이 된다면은 영순위로 저는 YTN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제 슬슬 인터뷰를 후반부로 좀 접어들어야겠네요. 현재로서는 언론 자유의 가치를 이해하고 중시하는 정권이 들어서야만 뭐 YTN을 비롯한 해직 기자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이것은 패배감과도 좀 관련이 있는 얘기 같은데. YTN이 처음에는 한국의 CNN을 지향하면서 참 용기 100배 해서 출발했던 기억이 저도 나요. 그런데 요즘의 YTN에는 좀 실망하는 목소리들이 큽니다. YTN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방안,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제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언론 자유의 가치를 이해하는 정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제 생각은 어느 정권이고 언론을 장악 내지는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속성은 저는 공통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민주정부에서도? 심지어 참여정부, 언론 자유가 그동안에 있어서 가장 자유가 보장됐던 참여정부에서도 YTN에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나요? 그렇지만 차이가 있다면은 참여정부 때도 YTN 기자들하고 노동조합이 반대를 하면서 거세게 반발을 하니까 그럼 너네가 왜 반대를 하느냐? 우리는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못 받아들인다 하니까 그래서 해결책을 우회적으로 우리가 반대하는 기준에 안 되는 사람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기자나 노조나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된다. 라고 했는데 그 기준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기자나 노조가 반대를 하니까
너네가 감히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을 해? 밟아. 거의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대량 해직 사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결론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여보세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네. 그 권력이 보장해주지 않는다. 아하. 기자들이 어느 정권이든 스스로 싸워야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스로 쟁취해라 이 말씀이시죠? 예, 예. 뭐 민주적 정부라고 그러니까 진보 계열의 정권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언론 자유를 뚝 떼서 주는 건 아니고 기자들 예, 예. 스스로 지키고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으로부터 탈환만 하면 해직 기자 문제나 언론 자유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게 우리 조 기자의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잘 배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 예. MB 정권 때보다 현 박근혜 정권의 언론 환경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렇죠. 뭐 그거야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건데 지금 YTN 가끔 보긴 하십니까? 솔직히 잘 안 봅니다. 잘 안 보세요. 그래도 애정은 있을 테니까 가끔은 보실 것 같은데. 예. 그 YTN의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서 현장에 있는 동료 조합원들이나 후배 기자들, PD들이 해줘야 할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냥 편하게 당부의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 전에 잠깐 아까 저 혹시라도 저 YTN에 대한 제 애정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요. 예. 작년 1월에 MBC하고 YTN 해직자들이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아, MBC하고? 예, MBC 해직자들하고 네. YTN 해직자들이요. 그때 이제 사회자가 공통 질문이 TV 중에 안 보는 채널이 뭐냐고 물었는데, 네. MBC 해직자들은 다 MBC를 안 본다. 오. YTN 해직자들은 다 YTN을 안 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게 그만큼 자기가 사랑하는 회사가 망가진 거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안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YTN에 대한 애정이 큰 만큼 사실 실망도 큰 상태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동료들한테는 참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예. 저는 밖에 나와 있지만 동료들은 지금 그 안에서 계속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안에서 좀 더 공정방송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싸워달라고 주문을 하고 싶은 게, 해직자가 생겨도 공정방송 문제없이 된다 그러면 이 정권이 해직자를 만들 이유가 필요가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해직자가 생기니까 안에서 위축되고 공정방송을 위해서 싸움도 중단되고 한다면 정권 입장에서는 해직자를 계속해서 양산을 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해직자들이 없더라도 YTN 안에서 기자들이 싸워서 공정방송을 이루면 결과적으로 그게 저희들 해직을 앞당기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6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을지 짐작하거나 연상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짱짱한 목소리 들으니까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든든하기도 합니다. 조 기자를 비롯한 6명이 확실하게 명예회복을 하고 그동안의 시간을 보상받으면서 다시 언론인으로서 정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해직 기자인 조승호 전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잠깐 게시판 조금만 보고 날씨 듣고 오늘 클로징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0분의 1. 그래서 아예 텔레비전 안 보는 사람 많다. 그런데 TV 수신료는 왜 받는지. 그랬고. YTN에 뭔 애정이 있겠습니까? 노정면 국장도 그렇고 우리 조승우 기자도 그렇고 안타깝다. 좋은 날 오면 꼭 보상을 받아야 할 텐데 이런 말씀 왕싸가지님. 왕싸가지님은 닉네임 바꾸실 생각 없으시죠? 싸가지란 말은 참 좋은 말인데 그리고 저희 가훈이기도 한데 이거를 방송에서 언급하려면 아직도 좀 움찔움찔해요. 싸가지란 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도를 제가 좀 신경을 쓰나 봐요. 가볍게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늘 적극적인 참여 고맙습니다.
백분일님 안타깝다 힘내시라 그랬고 우리 국민TV로 와서 합류하시라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노주조 기자에 대해서요. 돈이 돈다님께서는 유가족 참여가 배제된 세월호 특별법에 사인한 당사자가 새정년 원내대표에 출마해서 경선하는 분위기다. 이거 제2여당 아니냐? 이러면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속 워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럴 때는 왜 이렇게 아이패드가 늦죠? 열리지가 않아요. 시간 없고 바쁜데. 네네, 친러 프레임 이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 주셨는데 제가 양 기자하고 얘기할 때 했던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퍼블리어스 이렇게 읽으면 맞습니까? 영문으로 올려주셨는데 정치라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의 인식의 문제인 것이지 실제 있느냐 실제성 요런 실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 올려주셨는데 키보드 한글이 안 되시나 보죠. 예전에 애프터하프님도 가끔 올려주시는데 요즘 뵐 수가 없습니다. 네, 게시판 오늘은 이 정도로 보겠고요. 날씨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쾌청했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보이겠고 또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도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1.6도 보이면서 바람까지 불어오고 있어 야외에서 시간 보내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가을이 깊어갈수록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어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보습크림을 잘 바르고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하늘은 계속해서 맑겠습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 지역은 빗방울 조금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에서 전국에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리딩이 참 깔끔하고 좋죠. 보습제 많이 바르시랍니다. 국회가 4대강 사업 검증을 위해서 정종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렀지만 연락이 닿질 않아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수공에 8조 원의 빚을 떠넘긴 4대강 사업의 결정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 추궁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두 사람에겐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그리고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의 증인으로 착석시키기 위해서는 국감 일주일 전까지 본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송달시켜야 합니다. 수공 국감은 14일입니다. 그러므로 내일까지 본인에게 출석 요구서가 닿지 않으면 증인으로 꼭 데리고 나와야 하는 법적 효력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로는 택도 없다는 겁니다. 국고에 커다란 손실을 끼친 것은 물론 우리나라 자연 환경에도 대재앙을 불러왔으니 정책 실패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